자, 보아씨, 경매로 차를 검색하다가 결국 중고차를 구매했다. 나름 만족하고요. 나는 경매 인간에서 멀어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형 인간의 뜻의 의미는 경매만 하는 바보 같은 인간을 경매형 인간이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구축하고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근거 있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행위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경매형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물건을 한 번, 두 번만 낙찰받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만이 돈이 벌리는지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면서 명도 대상자랑 싸우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돈을 몇십만 원 안 주고 막 이렇게 버티고 싸움질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그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쓰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를 제대로 하는 경매형 인간이라면 돈 되는 곳이면 똑같이 보는 것이지 내가 경매를 한다고 해서 경매에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처럼 저는 경매를 선택하는 것은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빨리 벌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경매를 선택한 것이지 경매에 어떤 지고지순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정말로 돈 벌기 쉬운 곳이구나. 여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구나.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자리다 이거는. 이런 자리에도 와 가지고도 허덕이니까 보통 인제 솔직히 말하면 짱구가 아니면 이상 짱돌이 아닌 이상 돈 버는 영역이 이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식도 삽질을 하지만은 감정적 삽질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엊그제 방송에 해 드렸지만은 '돈은 운명인 것인가?' 보면은 이거는 지식으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판단, 어떤 그 순간순간의 판단의 어떤 방식들이 돈을 막 피해가는 거예요. 어 총알을 피하기 어려운데 총알처럼 쏟아지는 그 돈을 경매에 들어와서 너무 잘 피하는 거야. 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게 운명 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보아 씨가 지금 궁금해하는 "경매형 인간에서 멀어지냐?"라고 했을 때 경매형 인간이 무엇이냐를 보면 경매형 인간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로운 어떤 상태, 어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이랬다 저랬다라고 죄의식을 갖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제 보아 씨는 '나 중고차 사 버렸네. 경매를 안 샀네.' 하고 뭔가 미혹도 생기지만 죄의식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매를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중고차를 사든 말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그다음에 경매형 인간의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합리적인 인간. 그죠? 수익을 남기고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인간. 그다음에 인과의 법칙을 믿는 인간. 이런 거를 경매형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아 씨는 모르겠지만 23 기였으니까 20 기, 21 기, 22기 때 우리가 인제 풍파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거짓들과 진실의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시세 조사 아니겠습니까? 시세 조사의 도구로 쓰는 것은 질문이고 질문을 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협회 한 마디만 진짜 한 마디 10 초만 투자해도 진실이 금방 밝혀질 진실인데 미혹 속에 끄달려서 멘붕 상태에 돌입해서 이 이상 야릇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가 저한테는 항상 스파레주라는 어떤 그 논리력을 되게 중시하는 집단에 온 사람들의 수준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조금 안 좋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경매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뜯어 고치는 어떤 기술이 없을까?' 이런 데 제가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 물어보는 거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와 가지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상상하기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남주씨, 낡은 물건 입찰 시 수리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낙찰가를 낮추게 되는데요. 낙찰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려면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네. 수리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서 낙찰가를 낮추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과장된 공포로 인해서 과장된 공포로 인해서 낙찰가를 낮추는 것은 헛것을 보고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귀신 보고 핸들 틀은 격이죠. 앞에 가는데 어떤 처녀가 서 있어서 핸들을 우회전해서 틀어서 벽에 박아버리는 격인데 분명하게 사람이 서 있다면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내 차를 박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이고 헛것이야. 그럼 헛것을 보고 핸들을 틀었으면 그것은 바보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준 씨가 말한 대로 수리비가 과장된 공포로 접근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수리비가 그만큼 들고 나의 자본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당연히 낮게 쓰는 게 옳죠. 그러면 수리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사든 급매로 사든 들어가는 돈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도배장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전이 고장 났다. 싱크대가 낡아서 고쳐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당연하게 임차인을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드리기 위해서 고쳐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낙찰받을 때는 수리비로 감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여러분들이 2억을 플러스 취득세 예를 들면 2% 주고 그럼 2억 4천, 그 2억 4백이구나.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서 관련된 도배장판을 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당연히 몇백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8천에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그죠? 2억짜리 1억 8천에 낙찰받는다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도배장판 비용을 합쳐버리면 안 된다. 왜? 2억에 주고 산 사람도 합칠 거.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 그러나, 응? 그죠? 그런데 어차피 들어갈 돈이 아니고, 그 어떤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수익률에 포함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수익률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가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명도비 같은 경우도 일반 매매에서는 안 주지만은 이 경매에서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100에서 200 사이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도비 정도는 우리가 수익률에 포함을 잘 안 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 봐야 1, 200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명도비를 수익률에 포함시켜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줬던 짠돌이 수익률표에서 거기에 보면은 칸이 그런 게 있어. 명도 수리 비용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명도 비용이 다가구 같은 경우 좀 들어간다, 몇백이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쳐가지고 감안해서 어떤 수익률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쫙 긋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수리비가 과장된 정도냐 아니면 필수적,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시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이 쓰인다라는,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이 전혀 안 쓰여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게 분명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수리비에 대한 압박의 범위도 있겠다.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강남에 살아. 그러면 강남에 산다고 해서 솔직히 세를 줄 때 세입자들을 눈치 봐가면서 도배해 주는 집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에 맞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떤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역작으로 삼아가지고 추억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뜯어 고치고 또 막연하게 세입자를 위해서 내가 최대한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투철하게 받아가지고 돈을 막 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다. 현실은 거의 다 고만고만하게 지저분한 집에서 다 삽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만 고쳐 놓죠. 그래서 수리비 자체를 뭐 도배장판 하는데 크게 안 들 것이고 뭐가 들까? 그 예를 들면 뭐 싱크대 같은 거가 너무 지저분해.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면은 인제 창틀이 엉망인 경우가 있죠. 막 그 나무 창틀이어서 벗겨져 있어. 그러면 샤시 바꾸면 되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샤시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낙찰가를 낮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떨어지죠. 그죠? 그지만 그걸 이용해서 월세는 5 년이든 6 년이든 내가 팔 때까지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최초 한 번에만 셈법이 들어가는 낙찰가 기준은 최초 한 번이죠. 시세 대비해서 얼마. 그다음에 팔기 전까지 벌어들이는 월세도 고려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지? 그러니까 계속 벌어들이는 월세를 고려하지 않고 최초에 투자됐던 돈의 최초 시점만 고려하면 판매 시점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 너무 수리비를 과다하게 내가 집착을 하고 적게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뒤에 들어오는 수많은 월세 수익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 부분의 변수 자체를 무시한 판단이다 이게.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가 고시생일 때 1 학년일 때 만났어. 근데 얘가 1 학년일 때 만나 보니까 얘가 앞으로 4 년 5년 후에 고시 붙을 걸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돈 커피 사 줘야지, 돈가스 사 줘야지, 책 사 줘야지, 영화 한 번씩 보여 줘야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고시생을 안 만나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 이 고시생이 일단 5년 동안 돈을 먹어도 6 년째부터 지가 돈을 벌어다가 나를 영감님, 사모님으로 들려줄 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은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단지 수리비의 압박을 느끼기 이전에 이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 요런 것도 판단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주 씨. 미래를 봐야지. 네.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들인 수고로 아무 성과를 못 내는 거에 대한 미련이었네요. 당시 부천의 금매보다 높게 낙찰받아는 최고가 매수인이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부천이 뜬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이런 거죠. 음. 제 부자마인드 책에 보면은 농구하고 배구에 대한 농구하고 축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축구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랬고 농구할 때는 농구복과 농구화를 갈아 신어야 되는데 부천이 뜬다. 예를 들면 옛날에 빠숑인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요즘에 갭 투자로 피해 본 사람 수두룩 천지죠. 물건 찍어 줬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가 인제 약간 특이성으로 작전 세력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언급됐던 게 "부천이 뜹니다. 부천이 오릅니다."라는 얘기들을 경매쟁이들 사이에서 경매쟁이들로 구성된 스파레주에서 모여서 토크를 하다 보면 그중에는 아직도 경매쟁이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파의 무공, 사파의 학문들 옳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세무 지식만 배우러 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분양만 하다가 여기로 경매로 오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들이 경매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부동산도 한 번도 안 해 보는 스파레주생과 같이 만나게 되면 우월의식이 있게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나 소스를 가지고 되게 큰 소리를 치다 보니까 순댕이들인 경매쟁이들이 또 이게 또 협회 보고 와 가지고는 협회의 의견과 정보에 습득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만난 사람이 아마추어가 와서 떠드는 소리를 믿고 그때도 부천이 뜨는데 어쩐데 저쩐데 막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부천이 뜬다 어떤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소매 시장에 살 때는 소매 시장 룰대로 사면 되는 것이고 그지만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경매 시장에 왔을 때는 경매 시장의 룰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좀 전 10분 전까지 농구화를 신고 농구복을 입고 농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10분 후에는 축구화를 신었다면 축구 룰을 따르면 되는데 부천이 어쩐다 저쩐다 찍어주는 세력들에 의해서 오른다라고 하니까 경매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딱 그 소매 시장의 룰대로 높게 써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에서 3억 짜리 4억 짜리를 10억에 낙찰받은 사람들 그 7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그게 경매의 룰, 아까 말한 우리 오늘의 제목이죠. 싸게 살 수 없다면 차라리 떨어지는 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매 시장에 적합하지 않는 정도의 무식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경매에 와서 미래에 오를 것 같은 지역에 경매에 와서 시세만큼 주고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지금 그 승현 씨 말대로 부천의 금매보다 높게 막찰 받아가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다라는 게 아니고 불쌍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원망스러웠다는 것은 본인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라도 비싸게 샀어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제 또 하나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매보다 높게 받아갔다라는 이 금매가 진정한 금매인지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금매라는 거는 조사를 해볼 때 금매가 아닌 허위 매물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음. 네, 기록님. 문기록님, 협회장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해 했는데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인가요? 그 어떤 마음이라는 거를 알려줘야지. 배고플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이건가요? 아니면은 실현당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요? 이건가요? 아니면 경매 공부를 하는데 12시만 되면 잠이 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하는 마음인가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답을 못 하겠네. 그죠? 자, 꽃부자 대장님, 10월 1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이든 9.13이든 그런 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직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방송 계속 들었으면 아실 것인데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라면 매년 나오고 매월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부동산 대책은 정권마다 꾸준히 나왔으며 지금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뭔 대책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먹으니까. 안 먹히니까. 그죠? 안 먹히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할 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대출이 너무 많이 깔렸다. 그래서 조만간 터진다. 그러면서 나온 논리 중에 하나가 원리금 균등 상환을 도입한다였어요. 그래서 경매쟁이들이 처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면은 실제로 이자를 20만 원만 나갈 거를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80만 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경매는 재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 나오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세를 그 은행을 바깥 치워 가지고 지금도 이자만 주는 사람들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대책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고 그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또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강남을 작년, 재작년부터 조이려고 했지만 요즘 그런다고 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지든가요? 세금만 많이 뜯어내는 도구로만 활용했을 뿐이죠. 아마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서 그 정책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일부러 실현이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을 빙자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대출을 조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더 안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가 저의 방송에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해 놓은 거 많아요. 하도 9.13 대책할 때도 제가 말을 했지만 LTV든 뭐든 적용해서 대출 비율을 낮춰 버리면
아무래도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은 떨어지려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돼요. 일단은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도 많이 내놔야 돼. 근데 사질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팔려고 내놓질 못하게 되죠. 내놔도 안 팔릴 거니까. 아니 뭐 대출이 돼야 사지. 그러니까 못 사게 막아 놓으니까 내놓지도 않게 되니까 가격은 하방 경직으로 해서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쪼끔씩 인제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악화되면서 저금리 정책으로 또 돌아섰죠.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또 많이 풀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 가고 펀드가 좋으면 펀드로 가야 되는데 요즘 알다시피 DLF 펀드 사고 났죠. 금융사고가 지금 이거 말고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자산이죠? 라임 자산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환매가 정지돼서 또 2조 정도가 사고가 났죠. 그럼 자, 그 돈을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있어요. 금융사고가 터져. 자, 주식에 들어가면 원금도 많이 까일 수 있겠어. 근데 저금하자니 저금에 대한 이자는 낮아. 자, 그 돈 어디로 넣으실 거예요? 부동산으로 가지.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금리가 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대출을 규제하고 정책을 규제하는 하더라도 크게는 안 올라도 떨어지진 않게 되는 어떤 묘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권이. 그러니까 이 대책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대책의 영향이 약발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발이 안 듣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대책에 연연해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 드렸죠. 자, 정옥님. 선순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잔금 치르고 나면 명의가 변경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시기를 임차인과 협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선순위의 임차인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생겨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친구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가지 않겠다는 거고,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정한 임대차 기간 동안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한 임대차 계약 조건대로 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임대료의 지급 시기를 임차인과 협의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잔금을 내면 그 사람은 그달부터 나한테 임대료를 주면 돼요. 왜냐면은 임대 조건 그대로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율하는 게 아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대로 내가 잔금 치르고 나서 나에게 그 사람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